3조 원을 꿀꺽하려던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공장을 인질로 잡으면 삼성이 무릎 꿇을 줄 알았죠. 하지만 멕시코 비선 실세의 오만은 단 3일 만에 국가적 재앙이 되었습니다. 고작 세금 좀 더 거두려다 나라 경제가 심정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삼성이 떠나자마자 패소하는 휴지 조각이 됐고 미국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가 처참하게 무너진 멕시코의 72시간. 설계자가 직접 목격한 그 멸망의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멕시코시티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대통령궁 집무실 창가에 서서 소칼로 광장을 내려다보던 제 기분도 딱 그랬죠. 구름 한 점 없이 투명하고 오직 저 아래서 개미떼처럼 움직이는 시위대의 함성만이 희미한 배경음악처럼 깔리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카를로스. 공식 직함은 대통령실 경제수석 보좌관이지만 전가에서는 저를 그림자 대통령 혹은 설계자라고 부릅니다. 이 나라의 돈줄과 권력의 흐름이 모두 제 손끝에서 결정되니까요. 그날 제 책상 위에는 극비 도장이 찍힌 붉은색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의 서늘한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오더군요. 그 안에는 우리 정부가 지난 6개월간 공들여 준비한 대한민국 기업 삼성을 향한 거대한 덫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실 이 작전의 시작은 아주 단순한 배고픔에서 비롯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서민을 위한 나라를 표방하며 집권했습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연금 확대. 공약은 화려했죠. 국민들은 환호했고 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축제가 끝나고 계산서를 받아든 순간 우리는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곳간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국영 석유 기업인 페맥스는 적자에 허덕이고 관광 수입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당장 다음 달 공무원 월급을 걱정해야 할 판이었죠.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돈이 말입니다.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자니 폭동이 일어날 게 뻔하고 빚을 내자니 이미 국가신용 등급이 간당간당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는 기막힌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황금 거위를 잡자. 바로 멕시코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살이 통통하게 오른 놈, 털어도 계속 돈이 나올 것 같은 놈. 바로 삼성이었죠. 저는 즉시 국세청장 라미레스를 호출했습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제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내민 계획서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실장님, 이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맥스 프로그램을 건드리다니요. 이건 지난 30년 동안 멕시코 제조업을 지탱해온 성역입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이 이맥스라는 녀석을 아주 쉽게 설명해드려야겠네요. 어려운 경제 용어 다 치우고 딱 초등학생 눈높이로 비유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고 칩시다. 친구가 너 우리 집에서 자고 가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친구한테 방세를 냅니까? 아니죠. 전기세나 수도세도 안 냅니다. 왜냐? 잠깐 머물다 가는 손님이니까요. 이맥스가 딱 그런 겁니다. 외국 기업이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부품을 가져와서 물건을 만든 다음 그걸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면 멕시코 정부는 어차피 나갈 물건이니 세금은 안 받겠다라고 면제해주는 제도였어요. 일자리를 주는 대신 세금을 깎아주는 일종의 빅딜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건 이 제도의 아주 애매한 구석, 바로 가상수입이라는 조항이었습니다. 삼성 티후아나 공장에서 TV 패널을 만들어서 바로 옆에 있는 멕시코 내 다른 협력업체로 보냈다고 칩시다. 이것도 수출로 쳐줄까요? 원래는 쳐줬습니다. 30년 동안 관행적으로요. 그런데 법전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구가 있더군요. 저는 라미레스 청장에게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라미레스, 관점을 바꿔봐. 삼성은 그동안 세금 혜택을 받은 게 아니야. 우리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도둑질해 간 거지. 자네가 할 일은 딱 하나야. 그동안 관행이라고 봐줬던 그 모든 거래를 오늘부터 불법 탈세로 규정하는 거야. 하지만 삼성이 반발할 겁니다. 소송이라도 걸면. 소송? 이 친구 참 순진하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저 멀리 멕시코시티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성은 덩치가 너무 커. 티후아나와 케레타로에 박아둔 공장 설비만 수십조 원이야. 그 무거운 엉덩이를 들고 어디로 가겠나? 멕시코를 떠난다? 절대 못해. 그건 마치 전 재산을 털어 지은 집을 버리고 노숙자가 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니까. 이걸 경제학 용어로 매몰 비용이라고 하죠. 이미 쏟아부은 돈이 너무 많아서 포기할 수 없는 상태. 저는 삼성이 바로 그 함정에 빠져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꼼짝없이 우리의 인질이 된 겁니다. 계산해봐. 지난 5년치 부가세, 거기에 징벌적 가산세 200% 그리고 연체이자까지 복리로 꽉꽉 채워서 라미레스 청장이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액정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군요. 종이에 적어 내민 그 숫자는 제 예상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3천억 페소.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23조 원. 이건 단순한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 멕시코 법인이 6년 동안 직원들 월급 주고 재료비 내고 뼈 빠지게 일해서 번 순이익을 모조리 합친 것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6년 동안 너희가 번 돈 다 내놓고 덤으로 빚까지 져라 라는 소리였죠. 실장님, 이 금액이면 기업 보고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죽지 않아. 삼성은 글로벌 기업이야. 본사 금고에는 현금이 썩어나게 많다고. 그들에게 23조는 뼈 아프겠지만 멕시코 시장과 북미 생산기지를 포기하는 것보단 쌀 거야. 결국 그들은 협상 테이블로 기어 나올 거야. 제발 좀 깎아주십시오 하면서 뒷돈을 싸들고 오겠지. 그럼 우리는 못 이기는 척 절반쯤 깎아주고 10조 원 정도만 챙기면 되는 거야. 꽉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겠어? 저는 책상 서랍에서 최고급 돈 훌리오 데킬라를 꺼내 2잔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한 잔을 라미레스 청장에게 밀어주었죠. 마셔. 이건 멕시코의 재정을 구원할 축배니까. 독한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짜릿한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이 돈으로 메울 복지 예산과 다가올 선거에서의 압승, 그리고 제 통장으로 들어올 두둑한 커미션까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건드린 게 단순한 돈주머니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얌전한 고양이인 줄 알고 꼬리를 밟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잠자던 호랑이의 코털을 뽑은 격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후 햇살이 제 집무실에 멕시코 국기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깃발 속 독수리가 뱀을 물고 있는 문양이 오늘따라 더욱 사나워 보였습니다. 마치 곧 벌어질 피바람을 예고하듯이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에 저는 그저 승리에 도취해 다가올 파멸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흔하고도 치명적인 실수 바로 오만이라는 놈이었으니까요.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던진 건 주사위가 아니라 굶주린 늑대들이었죠. 티후아나 공장에 국세청 관용차가 들이닥친 직후 저는 곧바로 2번째 버튼을 눌렀습니다. 바로 여론이라는 이름의 광기를 조종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멕시코 주요 일간지 편집국장들의 직통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저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장님, 일면 톱 기사 자리를 좀 비워두셔야겠습니다. 아주 맛있는 먹잇감을 하나 던져드릴 테니까요. 제목은 외국 자본의 배신, 멕시코의 고열을 짜내다 정도면 좋겠군요. 수화기 너머에서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중은 복잡한 세법 따위 관심 없습니다. 그저 부자 외국 기업이 우리의 돈을 떼먹었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오후 2시가 되자 방송 뉴스 속보가 터졌고 SNS에서는 샵 보이콧 삼성 해시태그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야말로 한 편이 잘 짜인 오페라를 지휘하는 기분이더군요. 이제 남은 건 항복 선언뿐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홍보실장이 읍소하거나 법무팀장이 두툼한 돈 가방을 들고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저는 느긋하게 시간을 태우며 그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해 떨어지기 전에는 연락 온다에 내 손목을 걸지. 비서에게 호언장담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집무실 공기는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시계바늘이 오후 5시를 넘어가는데도
제 전화기는 죽은 듯이 조용했거든요. 반박 보도자료 하나 없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소란이 남의 집 불구경인 양 기가 막힐 정도의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국세청장 라미레스가 노크도 없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실장님, 현장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뵙기 들었나? 저는 기대감에 차 물었지만 그의 표정은 공포에 질려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통지서를 받은 법인장이 화를 내지도 변명도 안 하고 그냥 알겠습니다. 라고만 했답니다. 그리고는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라 공장장과 생산관리팀장을 호출해서 재고 파악과 출하 스케줄만 확인했다고 합니다.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23조 원이라는 날벼락이 떨어졌는데 소송 준비가 아니라 재고를 파악한다. 이건 상식 밖의 행동이었습니다. 허세야. 겁먹은 걸 들키지 않으려고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거라고. 저는 애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불안감을 들키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방어기제였죠. 하지만 라미레스가 내민 태블릿 PC 화면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붉은색 그래프 하나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었으니까요. 방금 전 삼성 본사에서 멕시코로 들어오는 작은 파이프라인을 잠가버렸습니다. 송금이 올 스톱되었습니다. 돈줄을 끊었다? 스스로? 이건 마치 더 이상 이곳에서 돈 쓸 일이 없다는 듯한 태도지 않습니까? 라미레스 더 세게 나가. 국세청 전산망 열어서 삼성 계좌 협력업체 계좌까지 싹 다 동결시켜. 내일 아침에 제 발로 기어와서 빌게 만들란 말이야. 글을 내보내고 창가에 섰지만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현지 정보원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보고 티후아나 공장 내 모든 한국인 주재원 가족들에게 긴급 귀국 대기 명령하달. 짐을 싸고 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족을 보낸다고? 협상을 하려는 자들이 가족부터 대피시킨다는 건 전쟁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30년 동안 이 땅에 뿌리박고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짐을 싼다는 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창밖의 밤바람에서 매캐한 재해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건드린 뇌관이 단순히 23조 원짜리 폭탄이 아니라 멕시코라는 나라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핵탄두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인정해선 안 됐습니다. 어디 해보자고. 누가 이기나? 어둠 속을 향해 뇌까렸지만 그 목소리는 제 귀에도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천장에서 3천억 페소라는 숫자가 유령처럼 떠다녔고 눈을 감을 때마다 티후아나 공장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가 보이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결국 저는 새벽 3시에 다시 집무실로 나왔습니다. 텅 빈 대통령궁 복도를 걸어가는데 제 발소리가 마치 사형대로 걸어가는 죄수의 그것처럼 공허하게 울리더군요.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가장 먼저 보안회선을 열었습니다. 국세청장이 아닌 정보국 소속의 특수요원에게 전화를 걸었죠. 티후아나 공장 내부 상황 지금 당장 내 모니터로 띄워. 정보원은 당황한 듯 했지만 곧바로 해킹된 공장 내부 CCTV 화면을 제 집무실 대형 스크린에 연결해 주었습니다. 화면이 지직거리며 켜지는 그 짧은 몇 초가 제게는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난장판을 예상했습니다. 계좌가 동결되고 자금이 끊겼으니 생산 라인은 멈춰 섰을 테고 월급을 못 받을까봐 불안해진 멕시코 현지 직원들이 파업을 하거나 기계를 부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인 관리자들은 그 사이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멱살잡이를 하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위기에 처한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화면이 선명해진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이게 뭐야? 스크린 속에 펼쳐진 광경은 제 상상을 완전히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혼란도 분노도 심지어 소음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운 완벽한 질서만이 흐르고 있었죠. 화면 속 공장은 제가 알던 매캐한 기름 냄새 나는 제조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사람 대신 수백 개의 로봇 팔들이 현란하게 움직이며 TV 패널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눈으로 쫓는 것조차 버거울 지경이었습니다. 마치 4배로 빨리 감기를 한 비디오를 보는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그게 실시간 화면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로봇들 사이를 오가는 한국인 직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를 내기는커녕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태블릿 PC를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하나같이 투명한 플라스틱 컵이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얼음이 가득 찬 검은 액체가 찰랑거리고 있더군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불리는 한국인들의 생명수 같은 음료였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신다는 그들의 지독한 효율성 추구가 화면 밖으로까지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주민 기능을 써서 그들의 모니터 화면을 훔쳐보았습니다. 보통 철수 준비를 한다면 서류를 파쇄하거나 짐을 박스에 담느라 부산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짐을 싸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의 한 직원이 태블릿을 몇 번 터치하자 거대한 서버룸의 불빛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더군요. 그건 물리적인 짐을 싸는 속도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멕시코 서버에 저장된 10년치의 기술 데이터, 생산 노하우, 협력사 네트워크 정보가 초당수 기가바이트의 속도로 암호화되어 어딘가로 전송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지구 반대편 서울의 본사 서버나 베트남의 클라우드 센터겠죠. 이 미친놈들이 공장 기계를 뜯어가는 게 아니라 공장의 영혼을 빼가고 있잖아.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우리는 공장 문을 걸어 잠그고 기계를 압류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삼성은 덩치 큰 기계 덩어리에 집착하는 구시대적인 제조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자산은 시스템과 데이터였고 그들은 우리가 국경을 봉쇄하기도 전에 이미 빛의 속도로 국경을 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화면 한 구석에서 기이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공장 뒤편 물류센터였습니다. 보통이라면 부품을 실은 트럭들이 들어와야 할 시간인데 정반대로 텅 빈 컨테이너 트럭 수십 대가 일사불란하게 도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놀란 건 트럭 기사들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트럭이 멈추자마자 창고 안에서 자율주행 지게차들이 튀어나와 물건을 실어 나르는데 그 움직임이 마치 군대의 사열식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앙 통제 시스템이 수백 대의 지게차를 동시에 조종하고 있었죠. 그들이 실어 나르는 박스에는 생산 금형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금형. 그건 붕어빵을 만드는 틀과 같습니다. 틀이 없으면 붕어빵을 못 만들 듯 금형이 없으면 공장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안 돼. 저걸 막아야 해. 저는 비명을 지르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티오아나 세관장 연결해. 지금 당장 삼성 공장에서 나오는 트럭들 전부 막아. 금형 반출 절대 안 된다고 해. 하지만 세관장의 대답은 저를 더욱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실장님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노후 설비, 교체 및 수리를 위한 일시 반출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합니다. 심지어 관세까지 미리 납부했습니다. 이걸 막으면 WTO 규정 위반으로 우리가 제소당합니다. 제소당하든 말든 일단 막으라고. 저게 나가면 우린 껍데기만 압류하는 꼴이란 말이야. 제가 고함을 치는 사이에도 화면 속 트럭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공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썰물처럼 거대하고도 막을 수 없는 자연현상 같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한국인들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며 책상을 엎는 대신 가장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멕시코라는 나라는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니라 시스템상의 오류일 뿐이었고 그들은 아주 차분하게 삭제 버튼을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현지 채용된 멕시코 직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보통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면 노조가 들고 일어나야 하는데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멕시코 청년들이 너무나 조용히 작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보원에게 마이크를 켜서 현장 소리를 들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온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호세, 너 들었어? 이번에 베트남 공장으로 지원하면 특별 이주 정착금을 준대. 정말? 한국 본사에서 비자 문제까지 다 해결해 준다고? 응.
어차피 여기 정부는 답이 없잖아. 삼성 따라가는 게 훨씬 낫지.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우리는 자국민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삼성에게 세금을 때렸는데 정작 우리 국민들은 멕시코 정부보다 삼성을 더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심어놓은 시스템과 복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멕시코 정부의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던 겁니다. 삼성은 단순히 공장을 지은 게 아니라 그들만의 작은 왕국을 건설해 놓았더군요. 그리고 그 왕국의 백성들은 왕이 떠나자 기꺼이 짐을 싸서 왕을 따라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패배였습니다. 총 한 번 쏘지 않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지만 저는 이미 철저하게 짓밟힌 기분이었습니다. 23조 원을 뺏으려다가 수십 년간 쌓아온 국가의 신뢰와 미래의 자산까지 모조리 뺏기게 생긴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아집이란 게 참 무섭습니다. 눈앞에서 그 압도적인 격차를 목격하고도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정하는 순간 제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멍청했는지 시인하는 꼴이 되니까요. 그래, 어디 갈 테면 가봐라. 기계 좀 빼돌린다고 삼성이 멕시코 시장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북미로 가는 물류비는 어쩔 건데? 결국엔 손해보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 저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며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전력공사 사장에게 전화해. 티후아나 공장으로 들어가는 산업용 전기 오늘 밤 자정부로 끊어버리라고. 비서가 기겁을 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실장님, 전기를 끊으면 그건 사실상 선전포고입니다. 그리고 공장 내 냉동설비나 클린룸이 멈추면 복구 불가능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국제소송감입니다. 알아? 아니까 하라는 거야. 저들이 저렇게 짐을 싸서 나가는 걸 보고만 있으란 말이야? 전기를 끊어서라도 발목을 잡아야 해. 어둠 속에 갇히면 제 아무리 삼성이라도 별 수 있겠어? 로봇이고 시스템이고 전기가 없으면 고철 덩어리일 뿐이야. 저는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화면 속에 한국인 관리자 한 명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이 CCTV조차 해킹당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들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들이키더니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보며 무전기에 짧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입모양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플랜 B 가동. 그 순간 제 모니터 화면이 붉게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신호가 끊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장 내부의 조명이 붉은색 비상등으로 바뀌고 있었죠. 그런데 그건 당황해서 켜진 경고등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로켓 발사 카운트다운을 알리는 신호처럼 장엄하고도 규칙적인 붉은 빛의 맥박이었습니다. 2026년의 한국. 그들은 전기가 끊길 것조차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전기를 끊어주길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명분 완벽하게 챙겨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캄캄해진 집무실에 홀로 서서 붉은색으로 깜빡이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자가 발전기까지 돌리는 건 아니겠지? 제 중얼거림이 끝나기도 전에 화면 속 공장의 굴뚝에서 하얀 수증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건 매연이 아니었습니다. 최첨단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배출하는 순수한 물방울들이었죠. 멕시코 전력공사의 송전탑이 멈춰섰지만 삼성의 심장은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더욱 힘차게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무식한 칼날이 그들의 압도적인 방패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건 사기야. 그래, 쇼라고. 눈속임일 뿐이야. 저는 반쯤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눈앞의 모니터에서는 티후아나 공장의 굴뚝이 하얀 수증기를 맹렬하게 뿜어내고 있었지만 제 뇌는 그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면 차라리 그 현실이 가짜라고 믿어버리는 본능이 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 거대한 공장을 돌리는 전력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티후아나 시 전체가 쓰는 전기와 맞먹는 양입니다. 그걸 외부 전력망 없이 자체 수소 연료 전지만으로 돌린다?
그것도 정전이 되자마자 0.1초의 지연도 없이? 이건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아니, 경제 논리로 따지면 자살행위나 다름없죠. 수소 발전 단가가 산업용 전기보다 몇 배는 비쌀 텐데 고작 자존심 세우겠다고 저 비싼 연료를 태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디젤 발전기일 거야. 그래, 분명히 지하에 숨겨둔 대형 디젤 발전기를 돌리는 거야. 저 하얀 연기는 필터로 매연을 거른 척하는 거고, 지금 저들은 우리를 속이려고 막대한 기름값을 허공에 태우고 있는 거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렇게라도 믿지 않으면 제가 저지른 전력 차단이라는 초강수가 얼마나 멍청한 짓이었는지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어들려다 그만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깨뜨렸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비서도 경호원들도 제 눈치를 보느라 문 밖에서 숨죽이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목을 조여오는 이 답답함이 넥타이 때문인지 아니면 서서히 좁혀오는 패배의 올가미 때문인지 구분이 가지 않더군요. 셔츠 단추를 2개나 풀었는데도 등 뒤로는 식은 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의자 가죽 시트를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책상 구석에 놓인 붉은색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그 소리는 마치 공습경보 사이렌처럼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직통 라인을 쓸 사람은 단 한 명 대통령님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최대한 목소리의 떨림을 감추려 노력했습니다. 네, 대통령님. 카를로스입니다. 자네 지금 뉴스 보고 있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대통령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죠. 뉴스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블룸버그 통신 말이야. 지금 전 세계 금융권 단말기에 멕시코 정부 삼성 공장 전력 차단. 사실상 자산 몰수 시도라는 속보가 떴어. 덕분에 지금 뉴욕 환시장에서 페소화 가치가 5%나 급락했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자네가 분명히 조용히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아찔했습니다. 벌써 외신이 알았다고요? 전기를 끊은 지 불과 10분도 안 됐는데. 이건 내부 소행이 아닙니다. 삼성 쪽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글로벌 미디어에 정보를 흘린 게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멕시코를 기업하기 위험한 나라로 낙인 찍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대통령님 오해입니다. 이건 저들의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전력 차단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보십시오. 공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들도 당황하지 않고 가동 중입니다. 이건 곧 저들이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저 자신의 희망사항을 사실인 양 포장해서 내뱉었죠. 확실한가? 만약 삼성 저 친구들이 진짜로 짐 싸서 나가버리면 내년 선거는 꿈도 꾸지 말게. 아니, 자네 목부터 내놔야 할 거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굽니까? 이 카를로스가 설계한 판입니다.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갑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벽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제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감히 나를 물먹여? 글로벌 미디어까지 동원해서? 저는 다시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 속의 삼성 공장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붉은 비상등과 하얀 수증기 그리고 묵묵히 일하는 로봇들. 그 완벽한 조화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들은 지금 겁을 먹고 있어야 합니다. 전기가 끊겨서 어둠 속에 갇혀야 하고 라인이 멈춰서 수십억 원의 손해를 입어야 하며 공장장이 울면서 제게 전화를 걸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태어난 겁니까? 그래, 버티는 거겠지. 수소 연료? 그거 몇 시간이나 가겠어? 길어봐야 서너 시간이면 바닥날 거야.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저는 억지로 합리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본능적으로 또 다른 데이터를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물류이동 현황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짜로 철수를 결심했다면 공장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움직임도 있을 테니까요. 저는 국토부 교통관제센터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티후아나 공항과 항만으로 향하는 도로의 CCTV를 띄웠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불가능해. 화면 가득 메운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컨테이너 트럭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럭들은 멕시코 국적의 화물차가 아니었습니다. 파란색 바탕에 태극 문양이 선명하거나 현대글로비스, CJ 대한통운 같은 로고가 박힌 한국계 물류회사의 차량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멕시코에 이렇게 많은 트럭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하늘이었습니다. 항공, 레이더 앱을 켜보니 미국 샌디에이고와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이륙한 화물기 수십 대가 티후아나 공항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화물기,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대한민국의 국적기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때를 지어 날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하루 이틀 만에 준비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한 달 전부터, 아니 어쩌면 우리가 세무조사를 기획하던 그 시점부터 그들은 이미 이 대탈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23조 원을 계산하며 키득거릴 때 그들은 전세기를 예약하고 대체 생산기지를 세팅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덫을 놓은 게 아니었어. 저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덫에 걸린 거야. 저놈들은 우리가 세금을 때리길 기다렸어. 그래야 명분 좋게 위약금 한 푼 안 물고 이 낡은 멕시코 공장을 버리고 떠날 수 있으니까. 23조 원 세금 폭탄? 아니야, 그건 저들에게 철수를 위한 황금 티켓이었던 거야.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자 극심한 현기증이 몰려왔습니다. 삼성의 그 기묘한 침묵. 전기를 끊어도 당황하지 않던 모습. 이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멕시코 정부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귀찮은 파리떼에 불과했던 겁니다. 파리가 앵앵거리면 손으로 휘저어 쫓는 게 아니라 아예 방을 옮겨버리는 거인의 방식. 그 압도적인 체급 차이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저는 모든 걸 잃습니다. 권력도, 돈도, 명예도, 그리고 어쩌면 목숨까지도요. 멕시코 카르텔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삼성 공장에서 나오는 보호비로 먹고 살던 그들이 제 실수로 밥줄이 끊기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공포가 극에 달하자 이성은 마비되고 광기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못 가. 절대 못 가. 저는 핏발선 눈으로 전화기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청장이었습니다. 청장. 지금 당장 연방경찰 특공대 투입해. 수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티후아나 공장으로 들어가는 모든 진입로 그리고 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차단해. 장갑차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무장경찰을 배치하라고. 이유는 만들면 돼.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테러, 위협이라고 해. 그리고 공장에서 트럭 한 대라도 밖으로 나오면 타이어를 쏴버려도 좋다고 해. 실장님. 그건 계엄령 상황에서나 가능한 조치입니다. 민간 기업을 상대로 무력을 쓴다니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미국? 미국 놈들도 한통속이야. 지금 내 명령 안 들려? 내가 대통령의 대리인이야. 지금 안 움직이면 자네 옷부터 벗길 줄 알아.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전화기를 집어 던졌습니다. 쾅! 전화기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지만 제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 물리적으로 막아주마. 디지털? 시스템? 수소전지? 다 필요 없어. 총을 든 군인들이 길을 막으면 너희가 어쩔 건데? 하늘로 날아갈 거야? 땅을 파고 갈 거야?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창밖을 노려보았습니다. 저 멀리 티후아나 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영원히 거치지 않을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내린 이 명령이 돌이킬 수 없는 최후의 발악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무리수가 결국 삼성이라는 거인을 진짜로 화나게 만들
트리거가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저는 파멸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자고. 이 빌어먹을 괴물들아. 제 입에서 나온 욕설은 비명이자 애원이었습니다. 제발 멈춰달라는, 제발 가지 말라는 비굴한 호소가 명령이라는 가면을 쓰고 튀어나온 것 뿐이었으니까요. 명령을 내린 지 정확히 20분 뒤 제 집무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멀티비전 중 하나가 켜지며 티후아나 현장의 실시간 드론 영상이 송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한 짜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공포? 죄책감? 아니요, 그건 순수한 권력의 맛이었습니다. 화면 속 티후아나 공장 진입로는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급파한 멕시코 연방 경찰 특공대의 검은색 장갑차 6대가 육중한 굉음을 내며 공장 정문을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방탄복과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500여 명의 대원들이 마치 개미떼처럼 공장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은 군화가 아스팔트 바닥을 지디기는 소리가 모니터 너머로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 그래, 이거지. 이게 바로 국가야. 저는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비웃던 그 잘난 삼성의 최첨단 로봇들도 24시간 멈추지 않는다던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도 총구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물리적 폭력 앞에서 기술은 그저 값비싼 장난감일 뿐이니까요. 공장 정문 앞에는 빠져나가려던 현대글로비스의 대형 컨테이너 트럭 수십 대가 꼼짝없이 멈춰 서 있었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이 당황해서 경적을 울려댔지만 특공대원들은 장갑차 위에 거치된 59경 기관총의 총구를 트럭 운전석으로 돌려버리더군요. 그 살벌한 위협 한 번에 수백 대의 트럭 행렬이 얼어붙은 듯 정지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그림이었습니다. 시스템? 데이터? 디지털?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여기는 멕시코입니다. 내 허락 없이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나사못 하나도 국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법전 따위는 찢어서 불쏘시개로 쓰면 그만입니다. 총을 든 사람이 곧 법이고 그 총을 쥔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보고 드립니다. 공장 완전 봉쇄 완료. 현재 개미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갑니다. 현장 지휘관의 무전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넘치더군요. 아주 좋아. 지휘관 잘 들어. 지금부터 거기는 작전 지역이다. 누구든 저 바리케이드를 넘으려 하면 그게 트럭이든 사람이든 가차없이 발포해. 알겠나? 발포하라고.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기 한국인 관리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니 공장 안쪽에서 양복을 입은 남자 서너씩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멕시코 법인의 임원들이겠죠. 그들은 손에 무전기나 태블릿 대신 하얀색 손수건 같은 걸 들고 있었습니다. 항복? 아니면 대화 요청? 그들은 겁에 질려 떨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무장 병력을 보면 오줌을 지리며 살려달라고 빌어야 하죠. 그런데 줌인된 화면 속 그들의 표정은 묘하게 달랐습니다. 공포보다는 어이없음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길을 가다가 미친 개를 만난 사람처럼 황당하고 불쾌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무장 경찰들을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저 건방진 눈빛.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총구 앞에서도 저렇게 뻣뻣해? 여기가 어디라고 고개를 쳐들어? 지휘관. 뭐하고 있어? 당장 저놈들 무릎부터 꿇려. 여긴 우리 땅이라는 걸 뼛속까지 새겨주라고. 제고함에 반응하듯 현장의 특공대장이 한국인 임원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대화도 시도하지 않고 들고 있던 개머리판으로 임원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임원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자 주변에 있던 한국 직원들이 놀라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특공대원 수십 명이 일제히 놀이쇠를 당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그 살벌한 금속성 소음이 현장의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특공대장은 쓰러진 임원의 멱살을 잡고 일으키더니 그가 가슴에 달고 있던 사원증을 뜯어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흙투성이 군화발로 그 사원증을 짓밟아버렸습니다. 삼성? 아니. 여긴 멕시코야.
내 법이 곧 법이지. 지휘관이 서툰 영어로 뱉은 그 말은 제 마음을 완벽하게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삼성 로고가 박힌 사원증이 멕시코의 흙바닥에서 처참하게 으깨지는 모습. 그건 단순한 플라스틱 조각이 부서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멕시코를 경제 식민지처럼 부려먹던 거대 자본의 오만함을 박살내는 의식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브라보. 그래, 바로 그거야. 저들이 가진 돈이 얼마든 상관없어. 지금 저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건 우리야. 살려달라고 빌 때까지 절대 놔주지 마. 그때였습니다. 제 책상 위 비서실 그리고 벽에 걸린 한라인까지 모든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댐이 무너지기 직전에 경보음처럼 요란하고 다급했죠. CNN, BBC, 알자지라. 전 세계 뉴스 채널들이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티후아나 현장을 생중계하기 시작한 겁니다. 화면 하단에는 붉은색 자막이 긴급 속보로 뜨고 있었습니다. 속보, 멕시코의 인질 끝. 무장병력 삼성 공장 봉쇄. 앵커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자국 내 최대 투자 기업인 삼성전자의 공장을 무력으로 점거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국유화 시도이자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테러입니다. 테러? 국유화? 말 조심하라고 하십시오. 이건 정당한 세금 징수 절차입니다. 세금 안 내고 도망가는 도둑놈들을 잡는데 군대를 동원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전화선 다 뽑아. 아무 전화도 받지 마. 저는 비서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전화는 뻔합니다. 미국 대사관, UN, WTO. 온갖 곳에서 그만두라고 압박하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 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쥔 패가 강력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모니터 속 상황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멱살을 잡힌 한국인 임원이 군화발에 짓밟힌 사원증을 쳐다보더니 흙 묻은 양복을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화를 내지도 겁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특공대장의 얼굴과 총을 겨누고 있는 병사들의 모습 그리고 정문을 가로막은 장갑차의 번호판을 천천히 아주 꼼꼼하게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증거 수집을 하는 형사처럼요. 저거 안 뺐어? 뭐 하는 거야? 카메라 부숴버려. 제가 모니터에 대고 고함을 질렀지만 현장의 병사들은 멈칫했습니다. 그 임원의 눈빛이 너무나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촬영을 마치고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또렷한 한국어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나중에 통역을 통해 알게 된 그 말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오케이, 확인 사살, 끝. 이제 선 넘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공장 안쪽에서 또 다른 트럭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달려나왔습니다. 컨테이너를 싣지 않은 텅 빈 평판 트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럭 짐칸에는 화물 대신 거대한 태극기와 삼성 깃발이 꽂혀 있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두 깃발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깃발처럼 비장해 보였습니다. 트럭은 멈추지 않고 바리케이드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속도는 빠르지 않았지만 멈출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쏘라고. 저거 못 넘어오게 해. 제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다급해진 특공대원 중 하나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날카로운 총성이 티후아나의 하늘을 갈랐습니다. 총알은 트럭의 앞 유리를 관통하지는 않았지만 타이어 옆 아스팔트에 박히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명백한 위협 사격. 아니, 사실상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멕시코 정부군이 민간 기업, 그것도 대한민국 국적의 차량을 향해 실탄을 발포한 겁니다. 그 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진 직후 세상은 잠시 정지한 듯 했습니다. 트럭도 멈췄고 시위대도 조용해졌습니다. 저조차도 숨을 멈췄으니까요. 너무 과했나?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전에 저는 애써 그 불안감을 짓밟았습니다. 봤지? 이게 내 의지야. 도망치려 하면 쏜다. 그게 누구든 예외는 없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병을 집어들어 병째 들이켰습니다.
독한 술기운이 올라오자 다시금 오만한 자신감이 차올랐습니다. 자, 이제 어쩔 거냐, 삼성? 총알 앞에서도 쿨한 척할 수 있나 보자. 이제 기어 나와서 빌어. 살려달라고, 제발 공장만은 돌리게 해달라고 내 발바닥을 핥으란 말이야. 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저 트럭이 멈춘 것이 공포 때문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트럭이 멈춘 건 겁을 먹어서가 아니라 명분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행사. 그것도 국기가 꽂힌 차량을 향한 발포. 이건 더 이상 세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제법상 교전권이 발동될 수 있는 준전시 상황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한라인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발신자 번호가 찍히지 않은 발신번호 표시 제한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묘한 기분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지금 업무 중이니 나중에. 행운을 비네, 카를로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차갑고 건조한 기계음 같은 영어였습니다. 그리고 뚝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목소리가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짧은 한마디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동시에 모니터 속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총소리에 멈췄던 삼성 트럭의 운전석 문이 열리고 운전기사가 내렸습니다. 그는 손을 드는 대신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깃발을 향해 잠시 묵념을 하더군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하늘 높이 쏘아 올렸습니다. 피잉 펑. 붉은색 조명탄이었습니다. 대낮이었지만 선명하게 보이는 붉은 연기가 티후아나 공장 상공으로 피어올랐습니다. 그건 항복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준비 완료. 타격 개시. 어디선가 기다리고 있을 누군가에게 보내는 최후의 공격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붉은 연기를 보며 비로소 제가 건드린 것이 벌집이 아니라 활화산의 분화구였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용암은 분출되었고 저는 그 뜨거운 재앙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으니까요. 설마 진짜로 쏘겠어? 아니야, 미국이 막아줄 거야. 우린 미국의 앞마당이잖아. 미국 기업들도 여기 있는데 삼성이 미치지 않고서야. 제 중얼거림은 처참하게 빗나갔습니다. 미국이요? 미국은 지금 이 상황을 보며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팝콘을 뜯으며 구경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멕시코라는 오만한 이웃을 손봐주기 위해 저 무서운 한국인들에게 사냥 면허를 발급해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 집무실의 창문이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태평양 바다 쪽에서부터 들려오는 거대한 엔진음. 마치 수천 마리의 용이 울부짖는 듯한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제 집무실의 방탄 유리가 덜덜 떨리기 시작한 것은 그 엔진 소리가 들리고 나서 정확히 3초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지진인가 싶었지만 창밖을 내다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티후아나 서쪽 태평양 상공에서부터 날아온 은색의 기체들이 마치 성난 말벌떼처럼 공장 상공을 뒤덮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은 멕시코 공군의 낡은 F5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날렵한 회색 동체 꼬리날개에 선명하게 박힌 미 해군 마크. 샌디에이고 해군 기지에서 발진한 F-A-18 슈퍼호넷 편대였습니다. 그들은 멕시코 영공을 침범하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마치 여긴 내 구역이야 라고 선포하듯 티후아나 공장 상공을 초저공 비행하며 손익붐을 터뜨렸습니다. 쾅! 대포 소리보다 더 큰 충격파가 건물을 강타했습니다. 집무실에 값비싼 도자기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고 저 역시 귀를 감싸 쥐고 바닥에 주저앉아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협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쏜 총알 한 발에 대한 대답이었죠. 비서가 울면서 들어오더군요. 실장님, 미국 국무부에서 한라인이 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카를로스입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단지 세금 징수를. 하지만 상대방은 제 변명을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정확한 팩트만을 나열하며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잘 듣게, 카를로스. 당신들이 방금 쏜 총알은 한국 기업의 트럭이 아니라 USMCA 제32조 투자자 보호 조항을 관통했어. 백악관은 이를 자유무역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북미 공급망에 대한 테러로 규정했네. 테러라니요? 우린 주권 국가로서 정당한 공권력을. 주권? 웃기지 마. 당신들이 건드린 삼성 공장은 단순한 TV 조립 공장이 아니야. 거기서 생산되는 반도체 모듈과 디스플레이가 멈추면 텍사스의 테슬라 공장, 미시간의 GM 공장, 엘라베마의 현대차 공장이 전부 멈춰. 당신들의 그 멍청한 총질 한 번으로 미국 GDP의 0.5%가 날아갈 판이라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금 즉시 병력을 물리지 않으면 10분 뒤 멕시코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겠네. 관세 200%. 알겠나? 20%가 아니라 200%야. 멕시코 경제를 석기시대로 돌려보내주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뚝 하는 신호음이 마치 제 심장 박동 모니터가 멈추는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관세 200%. 그건 멕시코의 모든 수출 기업에 대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삼성 하나 잡겠다고 설치다가 멕시코 전체가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은 그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결정적 한 방은 소리 없이 하지만 치명적으로 날아왔습니다. 바로 삼성 본사가 준비한 디지털 킬 스위치였습니다. 다시 모니터를 보았습니다. 공장 안의 상황이 기묘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무장 경찰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지만 공장 내부는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비상등마저 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공장 중앙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 붉은색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멕시코어가 아닌 영어와 한국어로 된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시스템 잠금 보안 침해 감지됨. 보안 침해로 인한 시스템 긴급 폐쇄. 모든 데이터 삭제 및 하드웨어 연구 비활성화. 이게 무슨 소리야? 제가 멍하니 중얼거리는 사이 현장의 정보원이 비명을 지르며 보고했습니다. 실장님, 기계들이 멈췄습니다. 아니, 그냥 멈춘 게 아닙니다. 로봇들이 전부 굳어버렸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니 분주하게 움직이던 수천 대의 로봇 팔들이 기괴한 각도로 꺾인 채 정지해 있었습니다. 마치 관절이 뽑힌 인형처럼 축 늘어져 있었죠. 전원을 다시 켜. 수동으로라도 돌리라고. 안 됩니다. 메인 서버에 접속 자체가 안 됩니다. 바이오스 레벨에서 하드웨어가 잠겼습니다. 삼성이 위성통신을 통해 원격으로 공장의 뇌를 태워버렸습니다. 저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삼성은 우리가 공장을 무력으로 점거할 것을 예상하고 하드웨어 자체를 벽돌로 만드는 코드를 심어놓았던 겁니다. 우리가 23조 원을 뜯어내려고 인질로 잡은 그 최첨단 공장이 순식간에 수십만 톤짜리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데이터였습니다. 실장님, 멕시코 국세청 서버에 있던 삼성 관련 세무 데이터, 그리고 협력업체 정산 데이터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뭐? 사라져? 백업은? 백업 서버까지 동시에 날아갔습니다. 놈들이 우리 국세청 전산망에 백도어를 심어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결 버튼을 누르려고 접속했던 그 순간 역으로 악성 코드가 침투해서 우리 데이터를. 정보원의 목소리가 울먹거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공격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공격했으니 그들은 정당방위라는 명분으로 우리 정부 전산망을 초토화시킨 겁니다. 이제 멕시코 정부는 삼성이 얼마를 벌었는지, 세금을 얼마 내야 하는지 증명할 데이터조차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23조 원? 이제 그 돈은 장부상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금융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블룸버그 단말기가 미친 듯이 경고음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가득 붉은색 그래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달러, 페소, 환율 폭등 19.50에서
25.00으로 그리고 32.00. 멕시코 페소화 환율이 수직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급등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부도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화면 하단에 속보가 떴습니다. 무디스, 멕시코 국가신용 등급 정크 수준 강등. 사유, 예측 불가능한 거버넌스 리스크 및 외국 자산 몰수. 삼성 공장에 총질을 한 그 한 발의 총성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는 이 나라는 미쳤다. 당장 탈출하라는 신호탄이 된 것입니다. 월가의 알고리즘들은 0.001초 만에 멕시코를 손절했습니다. 멕시코 국채 금리가 20%를 돌파했고 외국인 투자 자금 수백억 달러가 단 10분 만에 멕시코를 빠져나갔습니다. 안 돼. 안 돼. 멈춰. 거래 정지시켜. 서킷 브레이커 걸라고. 저는 재무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실장님.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 방어하려고 했지만 1분 만에 5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쓰나미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재무장관의 비명소리. 그리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시위대의 함성. 하늘을 가르는 미군 전투기의 굉음. 이 모든 소음이 뒤섞여 제 머릿속을 믹서기처럼 갈아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개인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삼성전자 대표이사. 아까까지만 해도 제 전화를 받지 않던, 아니 제가 굴복시키려 했던 그 상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쥐어짜듯 갈라져 나왔습니다. 카를로스 실장님, 상황 파악은 되셨습니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사람처럼 평온했죠. 그 차분함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라를 망하게 할 셈이야? 망친 건 저희가 아닙니다. 실장님이시죠. 저희는 단지 리스크 관리 매뉴얼 제1조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매뉴얼? 이게 매뉴얼이라고? 공장을 고철로 만들고 환율을 박살내는 게? 정정해드리죠. 공장은 고철이 된 게 아니라 보안 잠금 상태입니다. 저희가 떠나면 고철이 되겠지만 저희가 다시 돌아간다면 풀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지금 티후아나 항구에 현대상선 소속의 대형 컨테이너선 3척이 접안했습니다. 공장 내 핵심 금형과 설비 그리고 주재원 가족들을 태우고 1시간 뒤에 출항합니다. 멕시코 정부가 이걸 막는다면? 글쎄요, 다음엔 F-18 전투기가 손익분만 터뜨리고 가진 않을 겁니다.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통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통보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등에 업고 전 세계 금융시장을 인질로 잡은 자의 여유. 우리가 23조 원을 인질로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멕시코라는 국가 전체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저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습니다. 당장 저 환율 그래프를 멈추지 않으면 저는 내일 아침 광화문, 아니 소칼로 광장에서 성난 군중들에게 맞아 죽을 테니까요. 간단합니다. 23조 원 세금 부과, 전면 백지화하십시오. 그리고 공식 사과 성명을 발표하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일으킨 책임자. 그러니까 실장님 본인을 포함한 라인 전체가 옷을 벗으십시오. 나보고 사퇴하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대통령의 알죠? 그러니까 물러나시라는 겁니다. 선택하십시오. 혼자 죽을지 아니면 멕시코 경제와 함께 동반 자살할지. 시간은 10분 드리겠습니다. 아, 참고로 10분이 지날 때마다 멕시코의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은 한 단계씩 더 내려갈 겁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꺼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10분.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쌓아 올린 권력이 무너지는데 주어진 시간은 고작 10분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공장 앞을 가로막고 있던 멕시코 특공대원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여전히 미군 전투기가 선회하고 있었고 항구 쪽에서는 거대한 컨테이너선의 뱃고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뿌! 그 소리는 마치 승전가처럼 웅장하게 그리고 저에게는 장송곡처럼 처량하게 티후아나의 하늘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삼성을 지갑으로 봤습니다. 돈 좀 뜯어내도 되는 덩치만 큰 순한 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드린 건 양의 탈을 쓴 티라노사우루스였습니다. 그들은 이빨을 드러내지 않고도 그저 발을 한번 구르는 것만으로 우리를 밟아 죽일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매듭이 잘 풀리지 않더군요. 책상 위에 놓인 아침에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 23조 원짜리 과세 통지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종이 쪼가리는 23조 원짜리 수표가 아니라 멕시코 경제 파탄의 증명서가 되어 저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졌어. 완벽하게. 제 입에서 나온 항복 선언은 공허한 집무실 공기 속으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제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거대한 바위가 되어 저를 덮치고 있었으니까요. 서명하십시오. 재무부 차관이 떨리는 손으로 제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A4 용지 한 장.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삼성전자 멕시코 법인에 대한 과세 처분 전면 철회 및 공식 사과문. 그리고 그 밑에는 제 사직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만년필 뚜껑을 열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펜을 꽉 쥐었지만 서명란에 잉크를 묻히기도 전에 제 손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휘갈겨 쓴 제 이름 석자는 마치 지렁이가 기어가듯 비참하게 뭉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명을 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까요. 대통령실 대변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은 실무자의 행정착오였다며 꼬리를 자르고 삼성과의 파트너십은 굳건하다고 앵무새처럼 떠들어댔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블룸버그 TV 화면에는 멕시코시티 증권거래소의 지수 그래프가 여전히 붉은색 폭포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건조한 목소리로 논평하더군요. 멕시코 정부가 백기를 들었지만 투자자들의 신뢰는 이미 바닥을 쳤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라는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멕시코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은 120억 달러, 약 16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16조 원. 우리가 삼성에게 뜯어내려 했던 23조 원의 절반이 넘는 돈이 단 하루 만에 공중분해된 것입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꽂히는 세수가 아니라 국가 경제를 돌리는 혈액과도 같은 투자금이 말입니다. 더 처참한 건 티후아나 현장이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철수하고 바리케이드가 치워졌지만 공장은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약속대로 시스템 잠금을 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장 정문에는 커다란 현수막 하나가 걸렸습니다. 시스템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을 위한 일시 가동 중단. 일시 중단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게 영구 폐쇄의 다른 말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공장 주변에 기생하던 수천 개의 식당, 하청업체, 물류창고들이 줄줄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로 북적거리던 거리는 유령 도시처럼 황량해졌습니다. 내 돈 내놔? 정부가 우리 밥줄 끊어놨잖아. 성난 상인들과 실직자들이 국세청 앞으로 몰려들어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그들이 던진 불꽃이 국세청 간판을 태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씁쓸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을 위해 세금을 걷겠다던 제 명분이 결국 국민들의 삶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꼴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저는 짐을 챙겨 대통령궁을 빠져나왔습니다. 화려했던 집무실 최고급 가구들, 저를 따르던 비서들. 모든 게 꿈처럼 사라졌습니다. 정문을 나서는데 경비병조차 저에게 경례를 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경멸 어린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저 인간이야. 삼성 건드려서 나라 말아먹은 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반박할 힘도 없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가 라디오를 틀었는데 하필이면 경제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혀를 차며 말하더군요. 오늘 사태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면 황금을 얻는 게 아니라 거위똥만 뒤집어 쓴다는 거죠. 2026년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아닙니다. 건드리면 뼈도 못 추리는 가시 돋친 고슴도치가 되었습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힐끔 보더니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에이그 높으신 양반들이 멍청해서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독한데? 걔네들은 IMF 때 금 모아서 빚 갚은 민족이라면서요? 그런 독종들을 건드리니 뼈가 남아나나. 쯧쯧. 그의 무심한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멍청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도끼를 몰랐고 그들이 쌓아올린 시스템의 견고함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에게는 가장 잔인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복수할 줄 아는 전략가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삼성전자 본사의 공식 입장이 속보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멕시코 티후아나 공장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위해 6개월간 가동 중단. 해당 물량은 베트남 및 인도 법인으로 임시 전환 생산.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고도화라니. 정말 끝까지 완벽한 명분이군요. 멕시코 정부와의 갈등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정치적 부담이 되니 공장 업그레이드 하느라 쉰다고 포장한 겁니다. 덕분에 멕시코 정부의 체면은 살려주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너희랑은 당분간 안 놀아 라고 선언한 셈이죠. 그리고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이 가관이었습니다. 멕시코 꼴 좋다. 감히 삼성을 건드려. 역시 갓성. 일처리 깔끔하네. 6개월 뒤에 멕시코 경제가 살아있을지나 모르겠네. 전 세계 네티즌들이 멕시코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브랜드 가치가 실시간으로 똥값이 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며 저는 위스키 병을 따서 병째로 들이켰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대통령도 삼성 CEO도 아니었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제가 감당해야 할 마지막 대가, 바로 카르텔의 연락이라는 것을요. 그들은 정치인보다 더 무서운 집단입니다. 티후아나 공장에서 나오는 이권과 보호비로 먹고 살던 그들이 제 실수로 밥줄이 끊겼으니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봤자 무슨 말을 들을지 뻔했으니까요. 대신 베란다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북쪽 하늘에 티후아나 쪽에서 날아온 비행기 한 대가 반짝이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삼성 주재원 가족들을 태운 전세기겠죠. 그들은 떠났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우아하게. 남겨진 건 엉망진창이 된 멕시코 경제와 폐허가 된 제 인생뿐이었습니다. 문득 어릴 때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카를로스, 세상에는 절대 건드려선 안 될 세 가지가 있단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 배고픈 늑대의 밥그릇, 그리고 자존심 센 기술자의 손목. 저는 그 기술자들의 손목을 비틀어 돈을 뺏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손목을 비틀리기 전에 그 손으로 제 목을 조르는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중하고 합법적인 버튼을 말이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보다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는 검찰에 소환될 것이고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겠죠. 어쩌면 감옥이 더 안전할지도 모릅니다. 밖에는 저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잔에 남은 술을 바닥에 뿌렸습니다. 저 자신을 위한, 그리고 무너져 내린 조국의 경제를 위한 씁쓸한 위령제였습니다. 건배. 오만한 바보들을 위하여.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친 후 저는 짐 가방을 메고 비상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카르텔의 보복을 피해 국경을 넘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도망치는 순간에도 제 머릿속을 맴도는 건 단 하나,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한국을 너무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하겠죠. 우리가 기억하는 한국은 30년 전 멕시코에 처음 진출할 때 밤낮 없이 일만 하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일개미 취급했습니다.
우리가 땅만 빌려주면 고마워서 넙죽 절을 하겠지, 세금 좀 때리면 꼼짝 못하겠지 라며 오만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한국은 우리가 알던 그 순한 일개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자보다 무서운 이빨을 가졌고 늑대보다 교활한 지혜를 갖춘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대신 시스템과 데이터로 상대를 질식시키고 돈이 아닌 명분으로 세계 최강대국을 움직여 상대를 박살내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제가 놓친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TV를 만들고 반도체를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라 전 세계가 거미줄처럼 얽힌 글로벌 공급망의 심장이 되었다는 사실. 심장이 멈추면 몸통인 미국도 죽고 팔다리인 멕시코도 썩어 문드러진다는 그 단순하고도 무서운 진리를 간과했던 겁니다. 이제 멕시코는 긴 겨울을 맞이할 것입니다. 삼성 공장이 멈춘 티후아나는 유령 도시가 될 것이고 페소와 가치는 바닥을 칠 것이며 저 같은 부패한 관료들은 줄줄이 감옥에 갔거나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겠죠. 이 모든 게 자존심 센 작은 거인을 건드린 대가라고 생각하니 헛웃음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죽기 전에 똑똑히 봤으니까요. 진정한 강대국이란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나라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기술과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공포를 심어줄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대한민국, 당신들은 이제 더 이상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건드리면 폭풍이 몰아치는 나라입니다. 부디 그 힘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멕시코에 돌아온다면 그때는 우리 같은 멍청한 정치인들이 없는 세상에서 진정한 파트너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다면 말이죠.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멕시코의 오만한 도발이 한국의 참교육 앞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서 가슴속 어딘가가 뻥 뚫리는 기분을 느끼셨나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진짜 메시지는 단순히 우리가 이겼다는 승리감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가진 힘은 누군가가 우리를 얕보고 건드렸을 때 전 세계가 나서서 우리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만큼 압도적인 존재감을 갖췄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 눈치를 보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멈추면 세계가 멈추고 우리가 화를 내면 세계가 긴장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키플레이어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돌리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이 담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 더 강력하고 짜릿한 대한민국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